광뉴스입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만난 앵커리지 회담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한도 끝도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 와중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앵커리지에서 만난 두 사람의 회담은 다음에 모스크바에 한번 초청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시원찮은 대답을 함으로써 사실은 기약 없는 합의 실패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딜이라고 하죠. 결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돌아가 버렸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회담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 두 사람 70대 노인들이 벌인 회담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력이 약한 나라는 역시 슬픈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를 해봤습니까? 젤렌스키가 아무 얘기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젤렌스키의 입장도 지금 이제 이렇게 전쟁이 오랜 기간 끌어지면서 국민들이 받는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젤렌스키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그 입장을 물론 젤렌스키 좋아요. 뭐 또 나름대로 굽히지 않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너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동부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영토도 넓은 데다가 일단 밀 생산량이 전 세계의 50%를 차지할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국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던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핵을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핵 보유국도 됐었기 때문에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다 놓쳐버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젤렌스키가 이제는 어떤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젤렌스키는 사실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제 대통령직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즉각 휴전하는 건 포기했고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푸틴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미 점령했던 그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점령을 인정한 거를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휴전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참 젤렌스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또 젤렌스키가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이제 트럼프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다 보셨지만 젤렌스키를 뭐 트럼프가 어떻게 뭐 제대로 된 지도자나 사람으로 봅니까? 지난번 회담에서도 얼마나 무실당하고 뭐 양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멸시를 당하고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협상에 나갔을 때는 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불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관련입니다. 지금 이제 가자지구를 맨 처음에 이제 휴전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가자지구를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완전 점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는 뭐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잡혀있던 인질을 완전 석방한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를 재편한다는 건데 가자지구라는 인구가 거의 9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기 병력을 파견해서 가자지구를 통치하기는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한 다음에 친이스라엘계 정권을 세워서 이제 뒤에서 조정하면서 관리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전 조건이 하마스가 이제 완전 무력화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타냐후는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전쟁 장교에 따른 데모도 일어나고 반발도 심하지만 이 사람이 정치적 의도는 이제 장기 집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실 비리에 연루된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전쟁 상황이 끝나게 돼서 평화로운 상황이 되면 재판을 받아서 막 구속이 되고 교도소에 입감돼야 될
그런 정도의 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 중에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또 얘기해 보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피스 포뮬라 10항목이라 해가지고 이제 젤렌스키는 영토를 회복하겠다, 그다음에 인권을 보호하겠다, 뭐 포로 석방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 군사 외교적으로 이렇게 서방의 힘을 빌려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국하고 EU가 이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부분은 있고 군사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도 적극적이지 않고요. EU도 적극 개입했다가 자기네들이 어떤 전쟁의 화마에 휩싸일까봐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하지 않고 일단 군대 파견하지 않고 있고 무기만 조금씩 지원하면서 그 사태를 보고 있는 이런 애매한 입장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젤렌스키의 어떤 획기적인 그 전략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가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과 가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사실은 형태가 비슷합니다. 지금 서로 장기 소모전이고요. 전선은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고 해도 조건부고 사실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요. 팔레스타인은 지금 이제 거의 뭐 나라 내지 국민들이 거의 뭐 멸망할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그 네타냐후의 작전은 뭐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인원들 90만 명 아닙니까? 90만 명을 소말리아, 아프리카 쪽으로 이주시키는 계획까지 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90만이 작은 인구입니까? 이 인원을 어떻게 수송해가지고 소말리아에다 갖다가 이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참 어마어마합니다. 계획 자체가. 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팔레스타인이 잘 자리 잡고 있던 땅에 자기네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점령해서 들어간 사람이 굴러온돌이 뭐 박힌 돌 나가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 팔레스타인 그쪽에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국경이 없는데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는 정확한 국경은 없는데 일단 그 주말 같은 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저택에서 주말이면 술 먹으면서 파티하고 맨날 이런 게 일상이랍니다. 근데 바로 담장 밖에는 팔레스타인 애들이 굶주려가지고 그 파티하다가 남은 고기를 그 담장 밖으로 던져주면 그걸 주워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 비참한 현실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국력의 힘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지금 이제 푸틴하고 트럼프는 장기적으로 갈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화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질질 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불리할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은 또 어떤 입장이냐면 군사적으로 승리를 완전하게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휴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 종소국을 만들어서 싹쓸이를 해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90만을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니 정말 엄청난 계획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젤렌스키 이제 국제 지지 얻는 거 그렇게 쉽지 않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국민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제가 지난번 특파원 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나라의 국력은 쇠퇴할 것이고 국민들도 이제는 반대의 입장에 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젤렌스키의 입장은 작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강대국 경쟁들 속에서 아니 당사자인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도 회담에 참여하지도 못한 이런 현실. 결국은 이제 세계의 구도가 결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3대 강국 구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영국까지 들어갔었는데 영국은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나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제법 이런 거
존중하지 않고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이 양쪽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는 곳이 있지만 국제 질서의 지금 근간이 매우 흔들리고 있고, 과거에 어려웠던 2차 대전, 1차 대전 이런 시기하고 약간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쟁들이 어떤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 에너지 문제가 이제 가장 큽니다. 지금 유가가 항상 변동폭이 크고요. 또 유럽 같은 데는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공급해주는 그 가스로 에너지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러시아 가스에 의존할 수도 없고 미국에서 또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의 가스를 수배해야 되는데, 러시아 가스는 배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미국의 가스는요, 그 배로 실어서 수송배하고 포함해서 하면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굉장히 2.5배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이 가스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리 거기 또 밀을 많이, 우리나라도 밀 소비가 많습니다만 세계의 50% 정도의 밀 생산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식량에 대한 어떤 그 조달 우려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쟁 특수가 일어나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산이라는 어떤 지금 무기에 대한 어떤 생산, 판매 이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복지 일단 뒤로 미루고 일단 그 무기 체계 확립에 신경을 써야겠다. 그다음에 에너지 확보하려면 원자력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선회하고 있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이런 것들이. 일단 부정적인 면은 유가, 곡물, 이거 다시 이제 물가 압박, 결국 환율 불안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 하나 딱 있습니다. K방산 수출 확대, 요거 굉장히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가 주식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동이나 유럽의 그 원자력 발전 신규 계약 기회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독식 기회는 아닙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의 비용이 아무래도 증가가 될 것이고,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요. 또 증시 변동성도 언제나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의 주식 시장에서는 등락폭이 언제나 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북한이라는 요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3,000을 넘어 4,000p, 5,000p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불안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 우리의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러다 보니까 대미 의존이 심화되고 있고요. 결국 한미 동맹에 대한 요구가 이제 증가되면서 우리는 다 퍼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 그 관세 협상에서도 사실 너무나 많은 걸 퍼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8월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 트럼프는 분명히 방위비 부담을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위비 부담을 고리로 해가지고 미군의 그 철수라든가, 많게는 철수, 아니면 이제 그 군사력 축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협상의 딜로 분명히 내밀 걸로 보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점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좀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북한에 많은 손짓을 하고, 지금 북한은 이제 이체제 국가, 이제 우리나라를 전에는 이제 북조선, 남조선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써가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혼자서 너무 이렇게 먼저,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금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들어오면서 굉장히 화해 제스처를 피고 있지만, 북한은 별로 금방 변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북한은 또 미국하고 협상하는데도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이제 김정은 트럼프의 그 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완벽한 제안을 받지 않으면 회담에 나설 의사가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 이제 중동은 이제 확전 위험이 있고요.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 우리가 어디 입장에 서야 될지 보면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에너지라든가 이제 식량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상승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 되면 서민 경제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안보에 대한 어떤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 경제 정책을 꾸려 나가려고 해도 항상 이 국방이 항상 걸리는 거죠. 국방 예산을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17, 8% 쓴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만약 경제에다 돌리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빠르게 선진국에 완전히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방,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국방이 허약하면 나라의 국력이 쇠약해지는 거고 여기도 우리가 이제 뭐 등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참 이 어떤 여기서 뭐 단 10%라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세계 정세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 큰 경제적인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가 상승은 너무 힘든 과제고요. 또 재정에 대한 그 부담, 어려운 데다가 사실 경제를 살리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수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와 한국 모두가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말 정치적으로라도 이제는 똘똘 뭉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진짜 당분간은 진짜 국민이 하나가 돼서 가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